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암, 담도암, 췌장암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세포암의 이제 항암 치료, 이제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암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항암제가 잘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암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예전에를 돌이켜보면 간 기능이 워낙 안 좋은 분들이 많았었고, 이제 암 자체도 전형적인 항암제를 견디시기에는 이제 전신 상태가 워낙 안 좋다고 이제 판단됐기 때문에 항암제보다는 고식적인 색전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아니면 간 이식이 주된 치료를 이루어져 이제 왔었고요. 다만 2017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필두로 이제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병합요법, 면역 항암제, 병합요법이 차례대로 개발이 되면서 지금 현 시점 2025년, 2026년을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항암제가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BCLC 트리트먼트라고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 스페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간암 이제 연구 그룹에서 어느 정도 제안을 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동양과 서양의 환자분들의 차이, 그 다음에 병원 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100% 따르진 않지만 이거를 대부분 따르고 있고요. 영기, A기 비교적 초기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술, 고주파, 그다음에 이식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생존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이는 없지만 초기도 아닌 중간 단계 인터미디ate 스테이지 B기라고 하는데요. BCLC B기를 하는데 간의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이식을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색전술이 주된 치료이기도 합니다. 색전술이 주된 치료인 경우에는 보통 기대 여명을 2.5년보다 조금 더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드밴스 스테이지 진행성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 간 밖으로 퍼져 있거나 간 안에 있긴 하지만 혈관 침범이 있어서 색전술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 색전술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역 항암제 개발과 함께 거의 중간 단계 암에 있는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간세포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되느냐? 제가 담도암하고 췌장암도 같이 보는데요. 담도암과 췌장암은 보통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항암제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로 진단돼도 그렇고 수술이 안 되는 상황도 그렇고 전이가 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초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의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증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한국처럼 혹은 서양처럼 비교적 이제 간암의 치료가 고도화된 나라에서는 초기에 항암 치료하는 것 자체가 장기 생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천이 되지 않고 다음 두 경우에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BCLC 비병기에서 국소 치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색전술이죠. 색전술의 종양이 악화된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색전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 한 10cm, 12cm 정도 크기가 커서 색전술을 했을 때 간 기능 저하라든지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것 같다. 색전술을 하다가 실제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 외, 간 바깥으로 암이 퍼져나간 경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간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임파선이 가장 흔하고 폐라든지 복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 외 전이가 확인됐다. 흔히 말하는 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클리니컬 시나리오는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항암제가 약간 변할 수 있다. 라는 선택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에 병이 있고 환자분이 이렇게 횡격막 침범이 있어 상당히 좀 통증이 심하셨던 분이고요. 보면 등에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울 때마다 좀 아파하셨고 폐 전이도 다발성으로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꽤 많이 퍼져 있는 환자분이었는데 간 기능이 좋았고 현재 시점에서 통증으로 환자분의 삶이 이제 상당히 저하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장기 기능 문제가 없었고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 현 시점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약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아테베바라고 하는 항암제와 이피니보라는 항암제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같은 환자 세팅인데 환자분의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위궤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다. 그럼 어떤 항암제를 택할 것이냐?
항암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라면 이제 이뮤드 임핀지라는 다른 면역 항암제 요법과 이피니보라는 면역 항암제 이중 요법을 선택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과 디스커션을 하겠지만 그 다음 케이스를 봤을 때는 아주 젊은 여자고 B형 간염이 있긴 하지만 잘 조절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간암을 수술했는데 5년 만에 재발이 됐습니다. 폐로 전이가 됐고 간은 괜찮고요. 환자분은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결혼했고 이미 최근에 이제 출산해서 애가 아직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항암제 중에서도 초반에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충분히 내가 감당 가능하지만 진료실에서 이분이 해주셨던 거는 애 대학교 때까지 볼 수 있는 항암제를 좀 쓰고 싶다. 뭐 이런 말씀 주셨던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항암제를 할 거냐? 젊은 환자분이고 부작용도 감내하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 이제 장기 생존율만 보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보 옵티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환자분이 78세 여자인데 아주 나이가 이제 드셨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요즘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사회다 보니까 연세가 이제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분들이 뭐 해외에 사시거나 자제분들이 자주 오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또 돌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고 따라서 이 여자 환자분의 상황은 최대한 편하게 부작용 없으면서 자기 남편도 같이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약제를 원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CT는 좀 다르게 이런 상황이 좀 흔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거를 고려할 거냐? 저 같으면 이제 이뮤노 임핀지를 우선 고려하겠고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 부작용이라든지 혈관 생성 억제제 관련 부작용 좀 피할 수 있고 좀 편합니다. 이제 4주 간격으로 맞을 수 있는 좀 편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 선택할 거로 생각이 된다. 아마 마지막 케이스일 것 같은데 엄청 심하게 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간의 한 절반 이상을 암으로 뒤덮여 있고 간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암 자체가 사이즈가 커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지 간 경화 자체가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는 혈관 생성 억제 아테베바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거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종량을 좀 빠르게 이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있는 약을 먼저 고려할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간에 있는 종양 같은 경우는 혈관 생성 억제제를 쓰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리보캠리라고 좀 쓰긴 썼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허가가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나중에 이 약이 나오면은 이쪽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약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되어 있는 약이 아테베바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더바트레미, 스트라이드라는 요법이 있고요. 여보엽디보, 니보이피라는 약이 있습니다. 캠릴리주마 리보세라믹이라는 약은 한국에선 허가가 돼 있지 않은 약이고요. 이게 여보엽디보 요법은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국내에서 허가가 돼서 이 세 가지 약은 사용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면역 항암제 1차 요법으로 간세포암이 진행성이 됐다. 그 면역 항암제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생성 억제조 면역 항암제 쓰는 요법. 하나는 듀얼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약한 것과 센 거를 같이 쓰는 요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혈관 생성 억제제가 뭐냐에 따라서 아테베바냐 캠리리버는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국내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혈관 생성 억제제가 포함된 항암제는 아테베바 하나밖에 없고요. 듀얼 면역 항암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뮤노 임핀지 요법이 있고 여보엽디보 요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뭘로 이제 나눌 수 있느냐? 센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CTLA4 억제제로 하는데 요 억제제가 한 번 들어가느냐 네 번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상품명은 다르긴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프로파일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보통의 여러 가지 항암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저는 연구를 또 하게 됩니다. 각각의 약제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뭐 어떤 약제가 좋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걸 제가 헤드 투 헤드 이제 약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아쉽게도 요 각자의 약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요 네 가지 약제 중에서 뭘 쓰더라도 표준 요법에 들어가게 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의 약이 모든 환자한테 다 효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후속 데이터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어떤 환자한테는 어떤 약제를 써야지라는 생각을 의사들이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사들끼리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 네 가지 약제 모두가 기존의 표준 약제였던 넥사바라든지 렌비모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개 항암 요법 중에서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모르는 상태고 따라서 환자의 니즈, 임상의사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 환자분들 저한테 진료실 오셔서 말씀 주시는 게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약을 좀 쓰고 싶습니다.
뭐 바이오마커, PDL1 검사 이런 것 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있는데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PDL1 포함한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세 포함해서는 본인한테 딱 맞는 항암제를 추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PDL1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 쓸지 다른 항암제 쓸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따라서 각자의 약제가 갖고 있는 효과 프로파일, 부작용 프로파일, 환자 요소, 그러니까 특히 환자 요소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아주 건강한지, 간암만 있지만 건강한지, 간암이 있으면서 콩팥 기능도 떨어져 있는지, 최근에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제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UCLA 연수를 이제 1년 반 갔다 왔었는데 요 리처드 핀이라는 분이 아테베바 요법의 이제 주요 연구자였었고 이제 야테주름의 베바시주막 요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장단점은 장점 중에 하나는 거는 이 약은 좀 두루두루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를 볼 때 인테리어도 보고 외부 외관도 보고 뭐 마력도 보고 연비도 보는 것처럼 저희가 효과를 볼 때 반응률도 보고 무진행 생존율이라는 것도 보고 전체 생존율이라는 것도 기간도이라는 것도 보거든요. 이제 이런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다 약간 균형 잡힌 유효성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비교적 저희가 항암제를 써보면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4, 5년 전부터 이미 임상 경험이 이제 있고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 투여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 못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부작용이 생겼거나 치료가 우리가 아주 좋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대처를에 대한 경험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하는 의사가 경험이 많으면 약제 관련해서 대처도 좀 고려가 가능하다. 단점 중에 하나는 요 임상 연구가 워낙 처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효과를 보여주었기도 하고 효과가 워낙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이상 3년 이후부터는 따로 데이터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환자분이 아주 이제 생존 기간이 좋은 건 아는데 4년, 5년, 6년 이제 생존 기간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장기적인 유효성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근데 삼상 임상 연구에서보다는 실제 환자 진료 데이터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좀 넘게 반응률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써보면 한 25% 정도 반응률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도 임핀지 요법은 이미도 임핀지의 대표 이제 연구자는 요 가산 아부알파라는 MSKCC 뉴욕에 있는 병원의 선생님이신데 제가 펠로우 때 아산병원 선생님께 미국 가서 좀 간암 좀 배우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 멘토입니다. 그 멘토분이고 워낙 친하게 지내고 저희 밑에 있는 제자 연수 보내도 항상 이쪽으로 제가 보내고 있어서 상당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미도 임핀지의 아버지라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장기 생존 이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5년 생존율 20%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6년 생존율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5년 생존율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진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증명이 또 된 건 종양 크기가 이걸 썼는데 한 두 달 만에 CT를 찍습니다. 두 달 이후에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3년 이상 생존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이게 비교적 약제가 좀 약합니다. 부작용도 약하긴 한데요. 따라서 이제 가장 낮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이고 이제 반응률 그러니까 30% 종양이 주는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고 처음 2개월 만에 종양이 커지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합니다. 따라서 요 약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 시점에서 모든 환자한테 쓰기는 좀 어렵지만 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고령인 환자분들 그래서 이미 뭐 예를 들면 파킨슨 같은 뭐 다른 질환도 있고 뭐 콩팥 기능도 좋지 않고 이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이제 하고 있는 약제고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전체 간암 환자한테 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이 이미도임핀지요법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나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반응률 자체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쓰이다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효과 대비 장기 생존 획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작용 측면에서 좀 효과 있다고 판단돼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돼서 좀 점차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보 옵디보입니다. 여보 옵디보 같은 경우는 이 토마스 야오라는 홍콩 약간 괴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주 주도를 해서 아주 강한 면역 항암제법으로 이제 간암에서 이제 쓰인 약제입니다.
연구가 된 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 설명할 때 간암에서는 가장 센 약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가장 강한 여보이라는 항암제를 아주 고용량으로 4번을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높은 종양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6% 정도 보이고 있고, 아직은 뭐 이미덴핀지처럼 5년, 6년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5년 생존율, 6년 생존율이 기존의 두 약제보다 높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약이긴 합니다만 실제 간세포암에서는 2차, 3차 요법으로 사전 신청법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국 의사들은 3, 4년 전부터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제에 대한 경험이 꽤 있는 편입니다. 다만 단점은, 그러니까 렘비마 비교해 봤을 때 이전의 약제들은 다 넥사바랑 비교했는데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던 렘비마랑 연구를 했었는데요. 초기 한 1년간은 렘비마 대비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진다. 아마도 아테베바랑 비교해 봤을 때도 초기 한 9개월에서 12개월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생존율을 기대해서 이 약을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 좀 센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 정도의 환자분들 100명 중에 4명이 치료 도중에 치료 부작용 혹은 치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이제 이벤트로 해서 사망한 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작용이 비율이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너무 염려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제 아시아 이게 4%로 했지만 아시아 환자분들을 분석해 보면 2%였고 한국 환자분들하고만 이제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 보면은 이제 사망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약제와 관련해서. 다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약제에 대해서 경험 있는 의사가 충분히 이제 조심해서 썼을 때 사망이라든지 사망 관련된 이벤트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보엽티보 같은 경우는 부작용 발생 약제를 중단해도 회복이 부작용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저는 권할 때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 이제 60대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종양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장기 생존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에 대해 비교를 좀 설명드리면 현 시점에서 내가 항암제를 썼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항암제 썼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거냐라고 보시면 10명 중에 3명은 항암제 들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베바가 한 27%, 이미도임핀제 20%, 여보엽티가 36%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응을 얼마나 기다리면 반응이 나타납니까라고 보면은 대부분 저희가 3개월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나타내면은 뭐 한 달만 나타나는 경우 있지만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요. 종양 자체가 30% 이상 주는 기간은 대략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약을 얼마 정도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가시는 분도 2년, 3년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얘기하기 어려운 게 면역 항암제는 극과 극이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두 분의 환자를 봤었는데 외래 진료보다 한 환자분은 제가 면역 항암제를 간암 환자분 썼었는데 종양이 90% 이상 준 환자가 있었고 알파 피토프로테인은 거의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고요. 어느 하나 환자분은 똑같이 시작했던 분인데 종양이 거의 100% 자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게 어떤 환자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자분들도 있고 당연히 안 좋은 환자분도 있고 어떤 약제를 쓰더라도 엄청 좋아진 분들은 항상 보실 수 있고 어떤 약제를 쓰더라도 엄청 나빠진 분들은 역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혈관 생성 억제제를 포함했던 항암제고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면역 항암제를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보시면 혈관 생성 억제제는 초반부터 효과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면역 항암제를 두 개를 강하게 쓰는 경우에는 보시면 아주 장기 생존이 유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거의 4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환자분들이 병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이중으로 쓰는 경우는 제가 약간 로또 같다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효과는 한 2년, 3년 제가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려요. 이 효과는 2년, 3년 가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만 혈관 생성 억제제를 같이 쓰는 경우는 이제 초반 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조만간 또 병이 나빠지거나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초반 반응이 높다. 양쪽에 차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종양 진행 측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할 거냐 아니면 초반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좀 길게 가는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약제 전체 생존율 비교를 한 데이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아테베바 같은 항암제, 혈관 생성제 같은 경우는 장기 생존 데이터가 아직은 조금 없더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2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2년까지는 어느 약제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생존 기간은 확률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반금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 혈관 색성 억제제를 쓴 것과 면역 항암제를 강하게 쓴 것과 비교해 보면 초반 6개월의 생존 기간을 보시면 한 5에서 7%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실 것 같다. 당장 환자분 오셨는데 제가 의사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오요. 이 환자분 치료하지 않으면 한두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중 이제 면역 항암제보다는 이제 혈관 생성 억제제가 포함된 현 시점에서 아테비바를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 CT를 빠르면 6주, 길게는 뭐 3개월의 간격으로 한번 찍으면서 볼 때 괜찮습니다. 병이 줄지 않았네요.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지 않았는데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커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병이 다 없어지지 않거나 꼭 이제 병이 확 줄지 않더라도 일단은 1, 2mm라도 줄으면은 비교적 장기 생존이 좀 올라간다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미드 임핀지 연구 같은 경우는 병이 비슷하게 20% 내외로 커지거나 줄어들거나인 경우인데 여기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3전 생존율이 25% 정도 그러니까 는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 생존율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 장기 생존을 보이려면 6개월에서 1년을 사셔야지 그 다음에 장기 생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한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종양이 나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 아테베바가 처음 2달 만에 CT를 찍었을 때 진행할 확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19%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테베바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심각한 부작용 측면에서는 좀 약제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베바시주맙이라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들어간 혈관 생성 억제제가 들어간 병합요법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고혈압이 생기고 단백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이 한 6%에서 많게는 1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이제 코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심하게는 위장 출혈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바시주마블을 포함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항암제를 좀 피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에 피해야 되냐? 환자분이 이미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거나 뇌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부전이 있다든지 최근에 아니면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장 교양이 있어서 이제 출혈 위험이 좀 높으신 경우에는 아니면은 콩팥 기능 때문에 투석을 받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헤파린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바시주마블이랑 항암제 썼을 때 위장관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걸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베바시주마블을 피하는 방법을 쓰고요. 다행히도 선택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이미도 임핀지 요법과 여보엽디보 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생성 억제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베바시주막과 관련된 아테베바 요법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단백뇨고 실제로 이 단백뇨 때문에 베바시주막을 끊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 아테베바를 치료했을 때 단백뇨가 상당히 생기고 단백뇨 생겨 몸이 붓고 소변을 봤는데 막 거품이 있고 알부민이 계속 떨어집니다. 알부민이 떨어지니까 좀 피곤하고 그러시죠.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한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한 40% 정도의 환자분들에서 심하든 심하지 않든 경미하든 단백뇨가 생긴다는 거고 당뇨가 있거나 종양 이제 주요혈관 침범이 있다든지 처음부터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은 이 아테베바를 썼을 때 베바시주마 때문에 단백뇨가 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 이런 부분도 이제 인지가 필요하고 예전에는 그렇죠. 뭐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께 그냥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베바시주마 끊을게요 하고 저희가 항암제를 시작했지만 최근에 이제 다른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 요법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는 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면역 관련 부작용인데 면역 관련 부작용이고요. 이제 면역 관련 부작용이 이게 많잖아요. 뭐 보시면은 뭐 눈, 뭐 내분비, 심장이 있는데 진짜 몸 면역 세포는 우리 몸에 어디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부작용은 어느 데에서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면역 항암제의 근본적인 기전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일깨우는 겁니다. 면역을 일깨워서 일깨운 면역 세포 보고 암을 찾아가서 죽여라. 이런 거거든요. 기존의 표적 항암제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는 다른 게
암을 직접적으로 타겟한다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교육시키는 건데 이 교육받은 면역 세포가 암만 따라가서 죽이면 좋겠지만 얘네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심하면은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를 뭐 아나필락시스 쇼크처럼 뭐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성묘 때 벌에 쏘임을 당하고 나서 막 이렇게 쓰러지신 분 쇼크 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상당히 아주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아주 일부분 환자분들한테서는 이제 심근염이라든지 아니면 뇌염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환자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더라. 아주 예측이 불가하다는 게 문제인데 이 면역 관련 부작용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안 생기는 분들은 또 아예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아주 강하게 쓴 요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18명의 환자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겁을 주셨어요? 뭐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생겼을 때 아주 이제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항상 설명을 드리고 뭐가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근처에서 체크를 하시고 응급실로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면역 항암제 부작용은 대부분 12주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비교적 좀 안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분도 그렇고 보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면역 항암제도 장점이 좀 있죠. 이제 그런 면역 항암제 관련 부작용은 실제로 면역 항암제를 아주 세게 썼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란 약을 쓰게 되는데요. 아테베바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의 환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런 높은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정도라면 이제 여보역디보라든지 이뮤노인핀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까지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써야 될 정도로 환자분이 그 말인서 환자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써야 된 요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거는 간 기능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간암 치료 시작 시점에 간암에서 항암제를 이제 개발될 때 항암제 개발이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복수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달 있고 하니 이제 항암제를 썼을 때 이걸 대사를 잘 못하니까 항암제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약제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약제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간암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뭐 다른 암 환자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간 기능이 유지된 상황에서 항암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관리를 좀 안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B형 간염 있으신데도 술을 많이 드셔서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색전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항암제를 똑같은 색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암을 진단되셨을 때 간 기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예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 기능에 따라서 약제 효과가 달라집니까라고 하면 실제로 좀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차이퓨 A라는 등급을 통해서 항암제를 쓰게 되고 대부분 그 정도 되면 간 기능이 좋다라고 저희가 물어보는데요. 그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RB라고 하는 그래 이제 등급이 있는데 차이퓨 A 등급이라 하더라도 RB 그레이드 1과 2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이제 간 기능 환자분들에서는 어떤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꽤 유지가 잘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차이표 A이긴 하지만 조금 간 기능이 좋긴 하지만 조금 아주 좋지는 않은 뭐 그 정도로 보시면은 이 아테베바의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나머지 이미드임핀지라든지 캠리리보 아니면 여보엽디보 같은 경우는 그 항암제 효과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게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아테베바와 간 기능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게 후속 연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럼 나는 뭐 RB 그레이드 2면 아테베바 쓰면 안 됩니까? 아직은 그런 정도의 근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제 다른 대안이 있는 이제 그 이중 면역 항암제를 듀얼 면역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차 면역 항암제 병행요법을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요 항암제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기존에 허가받았던 표적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후양적 연구, 제가 참여했던 여러 이상 연구들이 있는데 스티바가라든지 렘비마, 카보메틱스 전부 다 써볼 수 있고요. 이전에 알려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종양을 딜레이시키는 효과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테베바나 이런 약제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렘비마를 쓰고 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항암 면역 항암제 효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2차를 빠르게 이제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새로운 좀 치료 약제가 있습니까? 임상 연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GPC3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 이제 기존에 썼던 간암 표적 항암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표적 항암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표적을 한 번에 기관총처럼 이제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아주 퓨어한 표적 항암제는 아니었는데요. 면역 항암제 치료 타겟으로서 GPC3라고 하는 타겟이 상당히 각광을 최근에 받고 있고 여러 임상 연구, 1상에서 2상 연구가 이제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GPC3 기반 카티 세포 치료고요. 카티는 지금 찾아보시면은 뭐 킴리아라는 약제가 대표적인 카티 세포 치료인데 이게 이제 혈액암에서 이게 거의 말기암 환자분들을 거의 완치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혁신적인 약으로라고 이제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간암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GPC 기반의 카티를 간암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 데이터고요. 중국 약제를 지금 해봤더니 이렇게 이전에 면역 항암제 치료 받았고 폐 전이가 아주 심했던 환자분은 이 약을 썼더니 점점 좋아져서 거의 암이 안 보이는 정도로 좋아졌더라. 물론 아주 좋은 케이스만 보여준 거긴 하지만 일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면역 항암제 1차 입법에 나빠졌다 하면 장기 생존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C3 기반 면역 항암제 훨씬 더 강력한 면역 항암제를 썼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장기 생존을 좀 도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희망을 너무 잃지 말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와 카티와 비슷한 이제 카티는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몸에 피를 빼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다시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T셀 인게이저라는 약제도 있습니다. 이런 건데 바로 약제를 투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일상 연구를 아산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번의 정도의 환자분들을 지금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아테베바, 이뮤노임핀지 요법은 이제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의 1차 표준 전신 치료고 제가 알기로는 이뮤노임핀지 요법은 내년 초에 아마 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 시점에서 아테베바에 잘 안 들을 것 같거나 아니면 아테베바를 쓰기에는 조금 환자분이 좀 위험할 것 같다는데 이게 급여가 되는 약제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을 좀 안전하게 이미도임핀지 요법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됐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캠리리보라든지 여보엽디보 약제도 이제 1차 치료로 생존율 향상 입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엽디보는 미국 유럽 식약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국내 3개월 전쯤에 국내 허가도 받아서 현재 비급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환자 썼던 환자분이 3개월 치료 마치긴 3개월이네요. 그래서 3개월 딱 치료를 이제 마쳤는데 이제 아직 여보엽디보는 국내에서는 급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 약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표준이긴 하지만 치료 효과 면이라든지 독성 면에서 약간 프로파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 개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병원에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른 병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치료를 시작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와서 이 약을 쓴 게 맞습니까를 물어보면 저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자분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의사의 생각이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 선호도, 그 다음에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분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 선택이 다 이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처음 치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바로 환자분 오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를 선택하지 않고 치료의 당장점 설명을 드리고 메모지에 써서 드리고 한 일주일 결정할 수 시간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뮤노임핀지라든지 아니면 여보엽디버는 아직까지는 실제 임상 리얼워드 데이터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아마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한국 환자분들한테서 이뮤노임핀지요법 아니면 여보엽디보요법 같은 경우도
이제 효과가 어떤지, 부작용이 어떤지에 대해 좀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테비바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저희가 리얼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